제가 5살이던 때였어요. 세상은 아직 낯설고 가족이 전부였던 어린 시절이었죠. 저희 가족은 5명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언니 그리고 저 큰소리 나는 일도 드물었고 조용히 서로를 챙기며 지내던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자주 피곤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 줄만 알았죠. 퇴근하신 아버지는 저녁도 거른 채 눕는 날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시며 소화제를 챙겨 드리셨어요. 당신, 병원 한번 가봐요. 계속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조심스레 말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푹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하셨고 잠을 설쳐가며 밤을 보내는 날도 많아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가셨고 며칠 뒤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간에 큰 병이 생긴 상태였고 곧바로 입원하셨어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병원에 거의 머무르셨고 저와 오빠 언니는 집에 남아 서로를 챙기며 지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도시락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고 좁은 간이침대나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 우리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거의 머무르셨고 잠깐씩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물수건으로 입을 닦아주고 손발이 차가워지면 조심스레 주무르며 그렇게 온종일 아버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는 자꾸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눈빛만 자꾸 보냈어요. 저는 병원 냄새가 싫었어요. 희미한 약 냄새랑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 간호사 이모들이 바쁘게 걷는 소리. 그 모든 게 어쩐지 무서웠고 낯설었어요. 아버지는 자꾸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처음엔 제 이름도 부르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냥 눈만 마주치시고 힘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셨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들이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계셨고 오빠는 제 눈을 가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무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 옆에는 더 많은 기계들이 놓였고 침대 옆엔 커다란 링거며 산소호흡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눈만 천천히 깜빡이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셨어요. 머리를 빗을 틈도 제대로 끼니를 챙길 틈도 없이 아버지 곁에만 계셨죠. 밤이면 병원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잠들었고 아침이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간호사에게 처방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언니는 저를 돌보느라 학교에서 곧장 집으로 달려왔고 오빠는 아버지 약값이랑 병원비 걱정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오빠가 병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이 어린 제게는 왠지 모르게 커다란 슬픔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끼리 모이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실 땐 늘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저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인사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가 통증 때문에 밤새 고통을 견디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쓸어내리며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가 들릴 듯 말 듯 병실 안에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소리는 어린 제의 기억 속에서도 오래도록 남아있어요.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던 그 순간 어머니의 기도는 무거운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싸서 조그마한 간이 식탁 위에 올려두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대로 음식을 드시진 못했지만 우리가 둘러앉아 있는 모습만 보고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웃음 하나에 어머니는 자주 울컥하셨고 언니는 돌아서서 눈을 닦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며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겨울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고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며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셨어요. 어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흐느끼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집안엔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방문만 닫히면 어머니는 몰래 우셨고 오빠는 말없이 담배를 물곤 했습니다. 언니는 그때부터 유난히 설거지를 오래 했어요. 주방에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픈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이 너무 조용해서 어머니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오늘 시장 갔더니 무가 아주 실하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무조림 해달라 하셨을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은 안 했지만 식탁 위로 퍼지는 김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자주 떠올리며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차고 물집이 생겨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한 이웃 아주머니 소개로 미신 공장에 나가게 되셨죠. 지하 작업실의 작은 바늘 소리, 그 안에서 어머니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눈이 아프다며 두통을 호소하시기도 했고 작은 천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느라 어깨가 늘 굳어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우는 셈이지. 뭐 익숙해지면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엄마 좀 쉬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말하면 어머니는 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쉬면 생각만 더 많아져.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우리 애들 밥은 먹여야지. 공장 일이 익숙지 않았던 어머니는 실을 잘못 넣어 작업한 옷을 다시 뜯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고 지하 작업장에서 습기찬 공기에 기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셨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곧바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언니는 어머니가 다니는 미신 공장에서 함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하던 바느질이었지만 언니는 손재주가 있어서 금세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 또 실밥 틀렸네. 다시 뜯어야지. 그만 자라. 새벽 5시다. 눈 다 상한다. 조금만 더 해요. 이거 내일까지 넘겨야 해서. 허리 안 좋다며. 그렇게 무리하다가 나중에 병원비 더 들어간다. 우리 집엔 병원 갈 사람 너무 많아서 내 순서까지 안 올지도 몰라요. 오빠 깨워. 회사 늦겠다. 어제 야근하고 들어왔어요. 새벽 2시 넘어서.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서 아침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워졌어. 나 다 들려. 밥은 먹을게. 잠깐만 눈만 감으면 아버지 생각나. 항상 밥상 차려놓으면 제일 먼저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대신 우리 오빠가 1등으로 나오는 날이 오겠지. 다들 손 씻고 와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성복 수선이 주였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점점 손님이 늘었습니다. 막내야 공부만 해. 저는 늘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올렸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대학을 휴학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마트에서 물건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지만 밤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을 따고 결국 중소기업에 취직해 일하게 되었죠. 매달 월급날이면 오빠는 고개 숙여 어머니 손에 봉투를 건넸습니다. 많진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어머니는 그런 오빠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고생 많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족들이 절 아끼고 감쌌습니다. 너는 공부해. 넌 배워야 해. 언니도 오빠도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는 대신 가끔 언니 가게에서 숙제를 했고 어머니 옆에서 밥상 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눈빛에서 말 없는 응원을 읽었습니다. 우리 막내는 꼭 대학 가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작고 낡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보험 조금 남긴 거야. 그때부터 안 쓰고 놔뒀어. 등록금 내.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조용히 술을 한 잔 마셨고 언니는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나도 벌게요. 두고 봐요. 엄마한텐 전기 매트 사드릴 거고 언니한텐 안마기, 오빠한텐 등산화 좋은 걸로 하나 사줄래요.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기다려줘요. 다들 잠들었나 봐요. 이 밤엔 유난히 아버지 생각이 나요. 자장가처럼 부르던
노래 방 안가득 울리던 아버지 목소리 이제 꿈에서도 흐릿해요. 그래도 우리 잘 버티고 있어요. 힘들지만 서로 등을 기대고 따뜻하진 않아도 포근한 그런 하루하루 속에 살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난 속에서도 운 좋게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사하고 벅찼던 회사 생활도 3년쯤 지나니 어느새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안,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생활.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로 본사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지방의 농가들과 협업하는 형태였죠. 저는 그중 한 곳, 충북의 한 시골 마을로 일주일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기대보다 걱정이 컸어요. 도시에 익숙한 제가 농촌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기술적인 설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 반, 피곤한 반으로 첫 출장을 떠났죠. 그날 처음 그를 만났어요. 과수원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감자를 캐던 남자. 셔츠 단추는 한 개씩 어긋나 있었고 장갑은 한 짝만 끼고 있었고 모자도 삐뚤었지만 이상하게 그 모습이 참 정이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스마트팜 담당하시는? 그가 허겁지겁 다가왔죠. 아, 예. 제가, 저희 과수원 맡고 있는 김영수예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시스템 점검이랑 기초 설치 때문에요. 어우, 그거 복잡한 거죠. 근데 그게 저희 농장에 꼭 필요한 거긴 한 거죠. 네, 꼭 필요하죠. 다만 설치 전에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그는 무언가 얼떨떨해 하면서도 제 설명을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고구마가 삐뚤게 크진 않겠네요? 하고 묻는데 그 표현 하나하나가 귀엽고 정직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그의 과수원을 드나들었고 영수 씨는 항상 허둥대면서도 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제가 감자전 부쳤는데 드실래요? 이 시간에요? 예, 감자전은 시간 안 가려요. 그는 부엌에서 감자전을 집어들고 비닐 장갑 낀 손으로 식탁을 치우다가 그릇을 엎질렀어요. 아, 이것도 깨졌다.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아니요. 제가 어릴 때 그릇 잘 깨서 별명이 도자기 살인마였어요. 익숙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를 오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작업 중 센서가 고장 났던 날이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안이 한낮 더위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는데 그는 고개에 수건 하나 두르고 입에 드라이버를 물고는 진지하게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고장 났으면 그냥 교체하죠. 아니에요. 안에서 접점만 살리면 이건 살아나요. 이게 말이죠. 오래되긴 했지만 정들었거든요. 같이 일한 지 2년 넘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툭툭 먼지를 털어내는데 센서가 다시 켜졌습니다. 살았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요? 옆에 계셔서 그래요. 좋은 기운이 오나 봐요. 그 말투도 어색하고 표정도 장난 반 진심 반 같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에 남았어요. 주말엔 시스템 테스트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영수 씨가 저녁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혼자 계실까봐 제가 저녁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끓인 김치찌개인데 물 조절 실패했어요. 국물이 자작자작한 김치볶음탕에 가까웠지만 그 맛은 이상하게도 좋았어요. 진심이 담긴 맛이었달까요? 저 서울엔 안 가고 싶으세요? 서울이요? 가끔은 그립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가 그렇게 말하고는 묵묵히 숟가락으로 밥을 푸고 있었는데 제 심장은 그때부터 제멋대로였어요. 다음 날 그를 보았을 때 솔직히 말해 어수룩했어요. 모자도 삐뚤게 쓰고 바지에 흙은 한가득 묻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땀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이마며 햇빛에 살짝 그을린 얼굴이 꽤 괜찮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근데 저 장화 신으셔야 돼요. 여긴 흙이 좀 질어서. 그러더니 자기가 신던 장화를 벗어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본인은 맨발로 땅을 질질 끌며 돌아다니면서요. 이건 좀 괜찮으세요? 전 원래 이렇게 다녀요. 발이 편해요. 처음엔 진짜 괴짜인가 했는데 조금만 지켜보니 그 사람은 어수룩한 말투랑 다르게 일을 참 잘했어요. 센서 위치 잡을 때도 순식간에 감 잡고 땅 파고 비닐하우스 안 구조도 제 설명 듣고 바로 손으로 그리더라고요. 제가 좀 머리는 안 좋아도 손은 빠르거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귀엽던지요. 웃으면서 대꾸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에 약한가 봐요. 저기 이 고구마 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품종 이름이 수미래요. 혹시 이름이 수미 씨? 고개를 들었는데 그가 진지하게 절 보며 묻는 모습이 또 귀엽고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비닐하우스를 다시 둘러보려 나갔더니
그가 땅바닥에 앉아서 새참 드시고 계셨어요. 한 손엔 고구마, 한 손엔 바나나 우유, 참 엉뚱한 조합이었는데도 잘 어울렸습니다. 와, 바나나 우유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드셔보실래요? 근데 제가 한 입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 대신 고구마도 주세요. 근데 이건 제가 먹던 건데. 그러더니 머쓱하게 웃고는 새 고구마 하나 까주더라고요. 그 손이 좀 거칠었지만 정성스러웠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울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이었어요. 같이 일하다 보니 자꾸 그의 행동이 눈에 밟혔어요. 저 멀리서 삽자루 휘두르며 거기 조심하세요. 하고 소리치는 것도 실수로 자기 발 밟고 아야야, 제 발이에요. 하면서도 허웃는 모습도 다. 하루는 저녁 무렵 과수원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던 저를 보더니 그가 자기 머리에 쓰던 작업용 모자를 벗어서 그냥 제 머리에 툭 씌워줬어요. 쓰세요. 이거 전 머리 젖으면 더 멋져져요. 그건 누가 그래요? 어머니가요. 자기 말에 자기가 웃으면서 우산도 없이 비 맞으며 걸어가는 그의 등을 보는데 괜히 뭉클했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저 혼자 하우스에 들어가다가 감기에 걸렸는지 몸살기가 돌았는데 다음날 그가 직접 감입차를 가져다 줬어요. 텀블러에 담긴 미지근한 차였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거 감이피요. 저희 어머니가 몸 안 좋을 때 끓여주시던 건데 효과 있나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나은 기분이에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그 눈웃음이 또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면 그게 시작이라던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일 때문에 붙어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일 끝나고도 같이 걷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언덕 너머 복숭아 나무는 제가 심은 거예요. 와, 벌써 꽃이 이렇게 예뻐요? 봄 되면 난리 나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허둥지둥 쫓겨나죠. 또 시작이다 싶었지만 그런 덤벙대는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웃음이 났죠. 하루는 갑자기 수도관이 막혔어요. 하우스 물 공급이 안 되면 큰일이라 다 같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없이 장화를 신고 물통을 들더니 논 한가운데를 휘적휘적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 어릴 때 논에 빠져서 물 맡아봤어요. 그게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빠졌어요. 물에 엉덩이까지 담그고 한 손엔 펌프 부품, 한 손엔 물통 들고 나오면서도 이거 고치면 저녁 얻어 먹을 수 있나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웃겨서 숨을 못 쉬겠는데 눈물 날 만큼 고마웠어요. 자기 몸은 아랑곳 않고 움직이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그럼요. 저녁은 제가 찌개 끓여 드릴게요. 헉, 진짜요? 근데 저 매운 거 못 먹어요. 왜요? 입맛이 유치해서요. 초딩 입맛. 그러고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참 귀엽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고 식사 끝나고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그가 말했어요. 도시에선 이런 별 안 보이죠? 네, 저는 이렇게 조용한 밤이 처음이에요. 전 도시처럼 번쩍거리는 것도 싫진 않아요. 근데 여긴 사람이 좀 천천히 살아서 좋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덤벙대고 또 한편으론 따뜻하게 챙겨줬죠. 다음 저녁은 김치볶음밥 어때요? 요리는 잘하세요? 아니요, 근데 볶음밥은 성공률이 높아요. 설거지는요? 그건 실패율이 높아요. 이상하게 그와 있으면 웃게 됐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꾸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비닐하우스에서 센서 점검을 하다가 작업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깜깜한 하우스 안에서 둘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가 제 손을 슬쩍 잡았어요. 아, 죄송해요. 어두워서 놀라실까봐. 아니요, 괜찮아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오늘 별 보러 가실래요? 지금이요? 내 고구마밭 뒤에 별 진짜 잘 보여요. 그렇게 따라 나선 밭둑 위 둘이 앉아 별을 보는데 그가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자꾸 웃고 싶어지고 같이 있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가 조심스레 제 손을 다시 잡았고 저도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를 더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물드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 노을이 과수원 위를 붉게 덮을 무렵 그가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시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언젠간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확신이 아닌 그 사람과 있을 때 드는 편안함으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 저는 영호 씨와 함께 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고구마 심을 때 당신 이름이랑 같은 줄 알았어요. 고구마 품종 이름이 수미라서요. 진짜요? 얘 수미가 단단하고 오래가고 잘 자라요. 땅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가 고구마 잎을 쓰다듬던 손끝을 보면서 저는 처음 느꼈어요. 이 사람을 떠나기 싫다고. 도시로 돌아가는 이 길이 언젠간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영수 씨 혹시 제가 다시 오면 그때도 고구마 심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그땐 같이 심자고 할 거예요. 수미 말고 진짜 당신이랑요. 이런 사랑, 이렇게 느리게 자라는 사랑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귀엽고 허술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가장 성실하고 단단한 사람이었고 그 사랑은 저를 도시가 아닌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수 씨와 사랑을 나누게 된 뒤로 그의 세상이 제게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낯설게만 보였던 밭하우스, 마을 어르신들까지 이젠 하나하나 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뭐예요?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한번 뵙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괜히 거울 앞에 서서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었죠. 주말 저녁 영수 씨는 집 앞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한 손엔 꽃 한 다발, 다른 손엔 흙 묻은 장갑을 낀 채로요. 좀 이따 드릴게요. 이거 우리 집 마당에 핀 거예요. 엄마가 꽃 좋아하시거든요.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시골 꽃다발 생전 처음 받아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영수 씨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어이구, 사진보다 더 예쁜 애 멀리서 고생 많았겠어요. 아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어머니는 반찬을 연신 챙기시며 저에게 쉴 틈 없이 말도 걸어오셨어요. 서울서 왔다고 하더니 얼굴에 때가 하나 없구먼. 우리는 여기 흙이 좋아서 그런가 봐. 얘 영수는 어릴 때부터 땅이랑 같이 컸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왜 다 사실인데 얘가 얼마나 땅을 좋아하냐면 중학교 땐 시험 끝나자마자 고구마 밭으로 달려갔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영수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였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는 주방으로, 아버지는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시러 나가셨어요. 그 틈에 영수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엄마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너무 따뜻하세요.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편인데 아까 내 손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괜찮다는 뜻이에요. 영수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당에선 개 짖는 소리, 멀리선 벌레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영수 씨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수미 씨, 오늘 저기 위에 좀 같이 가실래요? 그가 가리킨 곳은 집 뒤편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저기서 노을 보면 진짜 딴 세상 같거든요. 그의 말에 따라 올라간 뒷산길 언덕으로 오르는 내내 말이 별로 없던 그는 자꾸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른 시선을 피하고요. 괜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왜 자꾸 그렇게 봐요? 제가 장난처럼 물었더니 그는 멈춰서서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오늘 유난히 예쁘셔서요. 그 말에 바람보다 더 빨리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해가 거의 저문 언덕 위 논밭이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그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여기 온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이 마을에 오던 첫날, 작은 운동화 신고 헛간 앞에서 무릎 꿇고 토양 상태 보던 거 기억나요? 그는 잠시 웃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농촌에선 보기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 삶이랑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힘든 일도 많은데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밥도 잘 먹고 흙 묻은 손도 예쁘게 잡더라고요.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덩치만 크고 일 말고는 좀 덤벙대고 세련된 말도 못하고요. 그래도 당신 웃음만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상자를 열고 예쁜 금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아주실래요? 밭도 같이 일구고 여름이면 수박도 따고 겨울엔 고구마 쪄먹으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없이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짧고 부드러운 키스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 내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당신도 내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받았고 그 순간 그가 다시 천천히 다가와 이번엔 제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그 키스는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어요. 영수 씨를 처음으로 저희 집에 데려가는 날이었죠. 며칠 전 영수 씨 고향집 뒷산에서 청혼을 받았고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거든요. 전날 밤 엄마는 늦은 시간까지 시장을 다녀오셨고 언니는 식탁 보며 그릇까지 꺼내 정리하더라고요. 괜히 떨리네. 나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오빠는 퇴근도 일찍 하고 청소기까지 돌려놓고는 야, 남자 복 터졌다. 우리 막내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괜히 가슴이 찡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날 누구보다 분주하셨을 텐데 5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거실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오늘따라 그 사진이 유독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현관벨이 울렸죠. 안녕하세요. 혹시 일찍 왔나요? 영수 씨는 늘 그렇듯 긴장한 얼굴에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손에는 꽃다발과 직접 따온 귤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마당으로 나가셔서 그 바구니를 받아들며 웃으셨죠. 아이고, 귀한 걸 들고 왔네. 우리 막내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수 씨는 쑥스러운 얼굴로 제가 더 좋아합니다, 많이요. 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 식탁 위에 차려내셨어요. 된장찌개에 김치전, 잡채에 고등어 조림까지 하루 종일 정성 들이신 게 느껴졌죠. 식탁에 둘러앉아 오빠와 언니, 엄마 그리고 저와 영수 씨 초반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오빠가 슬쩍 말문을 열었어요. 농사하신다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영수 씨는 잠깐 놀란 눈으로 오빠를 보더니 네, 해 뜨기 전엔 일어나야죠. 달들보다 늦으면 혼납니다. 농담을 건네며 웃었고 그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서서히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건 언니는 살짝 짓궂게 물었어요. 우리 막내가 도시에서 자라서 햇빛 알레르기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영수 씨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진짜요? 아, 농담이죠? 그리고 또 허둥지둥 그 모습에 다들 배꼽 잡고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엔 엄마가 정성스레 내온 귤을 깎으며 영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우리 막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남자가 오랜만이에요. 마음 든든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네, 어머님 정말 사랑해서 책임지고 싶어서 청혼 드린 거예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귤 하나를 영수 씨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마음 오래 가길 바래요. 우리 애가 생각보다 여린 아이예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엄마도 오빠도 언니도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거실에 아빠 사진 앞에 살짝 절을 하는 영수 씨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수 씨의 진심이 가족에게 닿은 것 같았고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날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지자마자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눈가가 시큰해졌거든요. 거울 앞에 앉아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만지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신부님 눈물 참으세요. 오늘은 웃어야 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혼자 자라온 세월이 오늘 이 하루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랄까요. 예식장은 시내 작은 성당이었고 봄 햇살이 창가로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앞줄에 앉은 엄마는 수줍게 한복 자락을 잡고 계셨고 언니와 오빠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영수 씨 평소엔 어설프게만 보였던 그 사람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멋졌어요. 우린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예요? 응, 진짜야. 성당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신부 입장하는 제 손을 엄마가 살짝 잡아주셨어요. 가 그 사람 믿고 잘 살아.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죠. 결혼식은 그렇게 잔잔하지만 따뜻하게 우리 둘만의 진심이 가득 담긴 소박한 예식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린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시골 마을 안쪽에 있는 예쁘게 단장된 주택 한 채 영수 씨가 결혼 전부터 손수 고쳐 놓은 집이었죠. 여기 내가 신혼 살림하자고 했던 그 집이야.
마당엔 조그마한 감나무가 서 있었고 햇살이 부엌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방 2개의 주방 거실이 있는 아담한 구조 세련되진 않았지만 어딘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이었어요. 이 집 나는 정말 좋아. 제가 말하자 영수 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혹시 몰라서 창고도 따로 있어. 너 취미생활 하다가 뭐 넣을 데 없으면 쓰게. 그 작은 배려에 또 마음이 찡해졌어요. 그리고 부엌 쪽으로 가려는데 영수 씨가 갑자기 팔을 쓱 내밀며 말했죠. 잠깐만 첫날이니까 안아줘도 되지? 그 순간 저는 그냥 안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품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밤 우리 진짜 부부네 제가 말하자 영수 씨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그날 밤은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앉고 우린 조용히 손을 잡고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자 영수 씨가 부엌으로 슬쩍 나가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계란 프라이에 밥, 김치 그리고 미역국이 나왔어요. 결혼 첫날 아침은 남편이 챙기는 거래. 어설프게 웃으며 내민 그 밥상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누구는 말하죠. 시골은 불편하고 심심하다고 하지만 저는요 아침마다 밭에서 마주치는 따뜻한 인사, 영수 씨와 손잡고 걷는 마을길 주말마다 해먹는 된장찌개 하나에도 행복이 가득하더라고요. 시댁과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그 덕분에 둘만의 시간도 충분하고 가끔 찾아뵙고 밭을 도우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결혼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조금 덤벙대지만 한없이 배려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지금 참 많이 웃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처음엔 많이 낯설었어요. 새벽에 닭 우는 소리에 깨고 밤에는 온갖 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하지만 영수 씨가 항상 곁에서 도와주고 웃게 해줬어요. 수미야, 이거 봐. 우리가 심은 고추가 이만큼 자랐어. 농사일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영수 씨가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도 행복해요. 봄에는 모종을 심고 여름엔 김매기, 가을엔 수확, 겨울엔 다음 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결혼 1년 차에 우리 첫째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어요. 영수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수미야,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그리고 3년 후에는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영수 씨는 일이 많아도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아빠가 일찍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뒷산에 가서 놀자. 영수 씨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저녁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거나 농사일을 가르쳐 주곤 했어요. 밤에는 제 손을 잡고 내일 할 일을 이야기하며 잠들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영수 씨는 매년 들꽃을 꺾어와 제게 선물했어요. 비싼 꽃보다 이게 더 예쁘지 않아? 우리 수미처럼 생명력 넘치는 꽃이야. 그의 소박한 사랑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저녁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걱정되던 차에 이웃집 아저씨가 급히 찾아왔어요. 수미 씨,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해요. 영수가 사고가 났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 씨는 자전거에 낫을 싣고 오다가 마주오는 경운기를 피하려다 논두렁으로 굴렀고 뒹굴면서 낫이 목에 감기며 목을 찔러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하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모습. 병원에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1시간도 안 되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있어? 영수야.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이 있는 병실로 달려가셨어요.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온 병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 시아버지는 말없이 벽을 보고 서 계셨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어요. 엄마, 아빠는요? 아빠 어디 갔어요? 5살이었던 민석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민석아, 엄마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요? 언제 돌아와요?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시댁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계속 우셨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영수가 너무 일찍 갔어. 이제 이 땅은 어떻게 하지? 시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남편의 죽음보다 농사 걱정을 먼저 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평생 땀 흘려 일구신 땅이니까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관 앞에서 쓰러지셨고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어요. 영수야, 어떻게 널 두고 가니? 장례식을 마치고 슬픔에 잠겨 있던 때 처음으로 재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수미야, 영수가 갑자기 떠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는구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직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였으니까요. 우리가 영수에게 준 땅 문서들이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래? 그때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서랍을 뒤져 농지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져다 드렸죠. 아, 이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구나. 영수 앞으로 된 건 없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아했지만 그때는 그런 문제를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5살, 3살 배기 아이 둘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수미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농사는 누가 지을 거고?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어리고. 시누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우리 오빠가 일구던 땅은 어차피 올케가 농사 지을 수 없으니 아버지가 다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말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시아버지 명의였지만 남편이 결혼 후 5년간 피땀 흘려 일군 땅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시아버지가 아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 남아 농사짓고 가업을 있는 조건으로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니까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땅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그 땅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수미야, 내가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니? 차라리 땅은 우리가 관리하고 월세처럼 얼마간 주는 게 어때? 그날 밤 처음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읍내에 있는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인, 혼인 중 일군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의가 시아버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편께서 경작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미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혼자 농사 지을 수 없으니 내가 농지를 관리하는 게 좋겠어. 대신 수확량의 3분의 1을 너희에게 주마. 아버님, 죄송하지만 영수 씨가 열심히 일궜던 땅인데 제가 배워서 직접 농사를 짓고 싶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배우긴 뭘 배워! 여자가 농사를 어떻게 지어! 그리고 그 땅은 법적으로 내 땅이야!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법률상담소에서는 혼인 중 일군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안색이 변했어요. 뭐, 법률상담소를 찾아갔다고? 내가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시누이들은 마을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죽자마자 재산을 노리고 있다더라.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대. 너무 억울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농기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져가신 거였죠. 게다가 농로에 큰 바위를 굴려놓아 제가 경작하던 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미 씨, 맘 좀 비우세요.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의 충고였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마을에서는 더 큰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미쳤나 봐. 시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니. 재산만 노리는 독수리 같은 여자야?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땅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시누이들은 증인으로 나와 오빠가 그냥 시아버지 농사를 거들었을 뿐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웃들 중 몇몇이 용기를 내주셨어요.
영수 씨가 그 땅을 일군 건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아버지는 명의만 갖고 계셨을 뿐 실제로는 영수 씨 부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재판은 1년 3개월이나 끌었어요. 그 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친정에서 도움을 받으며 버텼어요. 1년 넘는 긴 소송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며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댁에서는 즉시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농지를 급히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간신히 막을 수 있었지만 농사는 이미 망쳐진 상태였어요. 2심 재판 도중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지만 시누이들이 병실 앞을 막고 저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뭐하러 왔어? 재산 더 빼앗으려고?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문안을 계속 시도했어요. 결국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병실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미야, 아버지가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미야, 우리가 잘못했어. 영수가 없는 슬픔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병실에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눈이 멀었구나. 시아버지의 사과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소송은 그만두자. 나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 집은 내가 살고 농지 절반은 내 아이들 앞으로 해주마. 그날 이후로 재판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가 살 수 있게 되었고 농지 절반은 아이들 앞으로 명의를 이전했어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시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민서가, 수진아,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자주 보자. 재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려 했고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또 다른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회복되셨고 지금은 가끔 농사일도 가르쳐 주세요. 시누이들은 여전히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재산 분쟁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호러미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재산 분쟁까지 겪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권리를 지키는 법도 배웠고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을 간직한 채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결혼하고 시골로 내려간 건 제 결정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익숙하던 도시 생활을 접고 멀고 불편한 시골로 가는 게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사람 영수 씨만 믿고 따라갔어요. 영수 씨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키우기엔 자연이 최고라며 과수원과 농가 밭이 보이는 마을을 보여줬던 그 사람. 그렇게 저희의 시골살이는 시작됐습니다. 시골이지만 그래도 기름 보일러가 들어오는 집이었고 방마다 따뜻한 온기가 돌았어요. 창밖에 펼쳐진 농과 산, 마당에서 자라는 고추와 상추, 하늘 높이 날던 참새들. 어느새 저도 시골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첫아이 민석이가 태어났고 3년 뒤엔 수진이도 품에 안았어요. 작은 방 안에서 아이 둘을 꼭 끌어안고 자던 밤들 남편은 늘 말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 정말이지. 우리 4명의 시간은 소박했지만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딱 5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영수 씨는 자전거를 끌고 일을 나갔는데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사고였습니다. 순식간이었고 믿기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석이 5살, 수진이 3살,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장례가 끝나고 난 뒤 시댁 식구들이 보인 태도였어요. 영수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 아이들은 우리가 키울게. 너는 너 갈 길 가라. 집도 땅도 다 우리 아들 이름인데 내가 왜 붙들고 있어.
전 남편이 떠난 슬픔을 다 누르지도 못한 채 두 아이를 품고 소송이라는 현실 속에 던져졌습니다. 2년 가까이. 법원에 드나들며 싸웠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온갖 서류 들고 법정에 서면서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커가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조용해졌고 수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그 물음에 저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아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는 만날 수 있어. 아빠가 민석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판결은 일부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들과 살 권리 남편과 함께 일군 집과 땅도 일부 인정받았어요. 시댁에서는 항소를 했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하셨죠. 우리라 너무 매몰찼다. 내가 우리 손주들 엄마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시댁과 조심스레 화해를 시작했고 다시 함께 시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민석이 7살, 수진이 5살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김치며 국이며 아이들 먹을 것 챙겨주셨고 시누이들도 여전히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시골 학교에 다니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저도 매일 밭에 나가 땀 흘리는 삶의 작은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데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학교는 하나뿐이고 학원도 없고 병원 가려면 읍내까지 40분 그 모든 게 저 혼자일 땐 상관없었지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쌓인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5살 때 간이 안 좋아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저와 언니, 오빠를 키우셨죠. 어릴 땐 바쁘다는 이유로 사랑받지 못했다 느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오셨는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10년을 살아온 시골살이 이제는 마침표를 찍자. 이제는 도시로 돌아가자.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게 민석이 10살, 수진이 8살 되던 해였어요. 시골살이 총 10년, 결혼해서 영수 씨와 함께한 5년, 소송에 매달린 2년, 그리고 화해하고 지낸 3년.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었죠. 논 팔고 집 정리하고 아이들 교과서랑 장난감, 사진 액자 하나하나 포장해서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엄마가 사는 도시, 제가 태어난 곳. 그날 이삿짐 차가 마지막 박스를 내릴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버텼다. 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엄마는 집을 미리 치워두셨고 언니는 반찬을 한가득 해다 놓았어요. 오빠는 아이들 태워서 새 동네 구경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자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 나 진짜 살아남았구나. 혼자라면 절대 못 견뎠을 시간을 아이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 함께 버텨낸 거였죠. 시골에서 10년을 살다가 아이들 손 꼭 잡고 도시에 있는 엄마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민석이는 10살, 수진이는 8살이에요.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나서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만 더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시골에선 농사 짓고 살았는데 아이들 교육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무덤 두고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야 겨우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가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엄마도 다니시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조용하고 소박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일상이란 걸 되찾게 됐어요.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등록했고 저는 교회 건물 옆에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갑자기 장사를 하려니까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와서 반찬을 사가시더라고요. 맛이 좋다.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가게에서 잡곡밥에 김치 종류별로 그날 버무리고 나물 무치고 생선조림에 장조림 포장하면서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저에겐 참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였거든요.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유독 잘 따르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오자마자 민석이가 엄마, 우리 선생님은 아빠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처럼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그냥 눈이 따뜻해. 그리고 냄새도 아빠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감각은 정말 놀라워요. 어른들이 놓치는 걸 다 느끼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그분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너무 닮아서 주일마다 마주치다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말이 많지 않으신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수진이가 울먹이면 무릎 꿇고 눈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40즈음 된 노총각이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시고 어머니와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고열로 교회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허겁지겁 달려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먼저 수진이를 안고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셨더라고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분이 계속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 데라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아이 걱정돼서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라고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누군가 우리를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게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공원에서 축구 시켜주셨어요. 민석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빠 없는 게 속상했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축구할 때는 정말 신나게 뛰어다니더라고요. 수진이랑은 꽃신기도 하시고 종종 교회 행사 끝나면 차로 저희 셋을 데려다 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불편하신 거 아니죠? 라고 했더니 아니요. 집도 같은 방향이고 이렇게 셋이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반겨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다 보니 민석이가 자연스럽게 선생님, 우리랑 저녁 먹고 가요. 선생님, 다음 주도 우리 집에 놀러 와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연 거죠. 심지어 수진이는 제 옷장을 열고 예쁜 원피스를 꺼내놓으며 엄마, 오늘은 예쁜 옷 입어. 우리 선생님 오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거울을 보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해봤어요. 머리도 말리고. 바람 한번 쐬어본 날도 그분 덕이었어요. 남편 가고 나서는 그런 거 신경 쓸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분이 집에 오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민석이는 학교 숙제도 보여드리고 수진이는 그린 거 자랑하고 정말 아빠가 생긴 것처럼 기뻐해요. 어느 날은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그분이 저도 어머니 과일 좀 사드리려고요. 라고 하시면서 따라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가족 같았을 거예요. 민석이가 카트를 밀고 수진이가 옆에서 뛰어다니고 저희 둘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저희 둘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미 씨, 민석이랑 수진이 보면 저도 가끔 상상해요. 뭘요? 내가 만약 저 아이들 아빠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어떤 고백보다 더 따뜻하고 더 깊은 말이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그분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에게 맡기고 저희 둘이서 영화관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였어요. 영화는 로맨스 영화였는데 중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이 티슈를 건네주시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하시는데 괜찮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영화 끝나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직도 남편 생각이 많이 나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당연하죠.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이해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민석이와 수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그분이 수진이를 어깨에 태워주시고 민석이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빠 같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수진이가 아빠 라고 부를 뻔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살짝 당황하시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분을 아빠처럼 느끼고 있다는 게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 그분과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라요라고 했더니 저도 이 아이들이 제 아이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뒷마당에서 식자재 박스를 정리하다가 그분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미 씨, 저희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미 씨와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수미 씨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 가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를 잃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간을 좀 주세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고 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래야죠. 급할 것 없어요. 제가 계속 기다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봤어요. 민서가 수진아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석이가 먼저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수진이도. 엄마, 선생님은 나한테 아빠처럼 해줘. 나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분께 답을 드렸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조심스럽고 어떤 날은 아이들 웃음 덕에 편안해지고 또 어떤 날은 미래가 막막해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산책만 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스킨십도 조심스러웠어요. 손잡는 것도 어색하고 그런데 그분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하나로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제 어깨에 팔을 둘러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그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우리 새 아빠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수진이는 그분 무릎에서 잠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분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그런데 그분 어머니가 아이들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셨나 봐요.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정말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분이 집에 오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아이들도 그분 없는 주말은 상상할 수 없어 해요. 어느 날 저녁 4명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아빠, 물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순간 조용해졌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래. 아빠가 물 갖다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이제 이해해요. 우리한테는 하늘나라 아빠도 있고 지금 아빠도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꽃샘추위가 지나간 따뜻한 봄날 그분과 재혼했어요. 벌써 17년이 되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다시 찾아오고요.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딸 1명 낳았어요. 지금은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매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요. 하늘나라 남편도 분명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의 모든 분들도 힘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봄이 와요. 저처럼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